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주 4.3 사건이 발생한 지 71년 만에 국방부가 유감과 애도를 표한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도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양민의 영정 앞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사과했습니다. 탄력 근로제 확대를 반대하며 국회에 진입을 시도하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소속 조합원들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 담장이 무너지고 취재했던 MBN 기자가 노조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폭력 집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6억 원 상당의 건물 매입으로 특이 의혹을 받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대출 서류를 조작해 은행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출을 해준 KB국민은행 측은 특혜가 아니었다며 반박했습니다. 정부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비무장지대 3곳을 민간에 개방합니다. 방문객들은 방탄복과 헬멧을 지급받지만 벌써부터 관광객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30분 뒤 4.3 재보궐선거 투표가 마감됩니다.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 2곳을 놓고 각 당이 치열하게 맞붙은 가운데 당선 윤곽은 밤 10시쯤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주요 SOC 사업이 적절한지 따지는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를 20년 만에 전면 개편했습니다. 지방 사업은 가중치를 주어 통과 가능성이 커졌고 수도권은 경제성을 더 따지기로 했습니다. 지난 1948년에 발생한 제주 4.3 사건은 7년 동안 젖먹이부터 팔순 노인까지 제주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3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죠. 당시 양민 학살에 책임이 있는 군과 경찰이 71년 만에 처음으로 희생자 영전에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제주 4.3 사건 당시 3만여 명의 양민을 학살한 걸로 알려진 군과 경찰이 71년 만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추념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4.3 당시에 무고하게 희생된 양민들의 영전 앞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행사 종료 후 뒤늦게 광장을 찾은 서주석 국방부 차관도 애도를 표했습니다. 무고한 희생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과의 마음을 분명히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사과했지만 양민 학살의 당사자인 군과 경찰이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4.3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희생자에 대한 보상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께서 이제 됐다고 하실 때까지 4.3의 진실을 채우고 명예를 회복해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SNS를 통해 제주도민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겠다며 대통령으로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탄력 근로제 확대를 반대하며 국회에 진입을 시도하던 민주노총 조합원 2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경찰과 대치가 격렬해지면서 국회 담장에 펜스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400여 명과 경찰 사이에 치열한 몸싸움이 계속됩니다. 대치하는 경찰의 목덜미를 거칠게 잡아채는가 하면 경찰이 설치해놓은 가림막을 밧줄로 끌어내립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노동법 개정을 규탄하는 민주노총 집회가 오늘 국회 정문 앞에서 열렸습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면 주 52시간이 무력화된다는 입장입니다. 이 국회가 오히려 촛불 이전의 사회로, 아니 그거보다 더한 과거 군사 독재 시절로 회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위는 민주노총 간부들이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를 참관하겠다며 국회로 들어가려 하자 더 격렬해졌습니다. 조합원들이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담장을 넘는 등 국회 진입을 시도하며 현장은 보시다시피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포함한 20여 명의 조합원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10명 가까이 부상했습니다. 민주노총 간부들은 어제도 환노위 위원장인 김학용 의원의 면담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사에 들어가려다 8명이 연행됐습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 체계 이원화를 놓고 여야가 머리를 맞댔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5일 본회의를 끝으로 종료되는 3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처리는 불투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은 상대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집회 현장을 취재하던 같은 민주노총 조합원 신분인 MBN 소속 영상 기자에게까지 폭행과 폭언을 한 겁니다. 연장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회 현장을 비추던 화면이 갑자기 땅바닥에 내다꽂힙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MBN 소속 영상 기자는 사다리 위에 올라 집회 현장을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집회 참가자 4-5명이 다가와 해당 기자를 사다리 밑으로 거칠게 끌어내렸습니다. 어디선가 튀어나온 다른 집회 참가자는 해당 기자를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무거운 카메라를 든 상태에서 넘어진 기자는 넘어지면서 발목을 겹질리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옆을 지나던 또 다른 집회 참가자는 위협적이고 조롱하는 말마저 퍼부었습니다. 아까 다쳤다고 그렇게 있어? 나도 기자 준비생이야.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적인 행동은 같은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게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해당 기자는 오늘 저녁 정식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당시 상황이 담긴 촬영본과 용의 남성의 사진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폭행 용의자의 인적사항 확인에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전국 언론노조 지부와 한국기자협회 지부, 한국영상기자협회는 민주노총 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유달리 민주노총에서 폭력 사고가 많이 나죠. 민주노총 측은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민주노총 전국 언론노조 MBN 지부는 즉각 성명서를 냈습니다. MBN 지부는 조합원에 대한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유감을 밝혔습니다. MBN 지부는 폭행 사고가 반복되는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면서 집회 현장에서의 취재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민주노총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영상기자협회도 깊은 유감을 표시하면서 민주노총의 책임 있는 사과와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MBN 기자협회는 이번 사건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극단적인 방법으로 취재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일입니다. 민주노총 측은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많이 이제 분노한 상태에서 일어나서 안 될 일이 벌어져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죄송하게 됐고요. 집회 참가자들의 기자 폭행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민주노총이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황하나 씨뿐만 아니라 현대, SK 등 대기업 손자들도 잇따라 마약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이 되고 있죠. 이들은 모두 해외 유학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속지주의가 아닌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마약을 하고 와도 우리나라에 오면 처벌을 받습니다. 신재우 기자입니다. 아나무인 재벌가 자제의 범죄 행각을 그린 영화입니다.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주인공이 마약을 하고 파티를 벌입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런 재벌 3세의 마약 투약이 실제로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최근 입건된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해외 유학파란 겁니다. 부유층 자제들이 어린 나이에 유학을 떠나면서 마약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영미권 국가는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마약 사용에 관대해 유학생들의 죄의식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에 입건된 현대가 손자 정모 씨와 SK 창업주 손자도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고 함께 붙잡힌 공급책도 이들과 유학 시절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씨의 여동생도 지난 2013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당시 함께 입건됐던 3명도 모두 유학생이었습니다. 외국에서 마약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됩니다.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서 여기에 암호화폐나 SNS 등 돈만 있으면 신원을 숨긴 채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수단이 늘어난 점도 마약 범죄가 증가한 주 요인이란 지적입니다.
MBN 뉴스 신재호입니다. 마약은 단지 재벌가 자녀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같은 시대엔 대학생이나 직장인, 주부까지도 이런 일반인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쉽게 마약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안 곳곳에서 주사기와 필로폰이 발견됩니다. 힘든 뱃일의 피로를 덜고자 선장과 선원들이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현장입니다. 경찰이 급습한 한 남성의 집 탁자엔 마약 투약기와 필로폰이 버젓이 놓여 있습니다. 여기다 타져 있나요 혹시? 조사해보세요 진짜.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일단. 재벌가 자녀나 해외 유학생 등 특정 계층의 범죄로 치부하기엔 마약은 이미 일상생활에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마약 사범은 12,600명. 유엔은 인구 10만 명당 연간 마약 사범이 20명 미만이어야 마약 청정국으로 보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25명에 이릅니다. 누구나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환경 때문입니다. 많이 쉬워졌어요. 요즘은 스마트폰 어플로도 구할 수 있고 지인한테도 받은 적 있고 인터넷에도 은어를 사용해서 치면 판매자들이 다 나와요. 마약 투약과 유통은 물론 갖고 있기만 해도 처벌을 받지만 문제는 느슨한 법 적용입니다. 최근 3년간 재판에 넘겨진 마약 사범 10명 중 4명은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쳤고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3년 미만이 대부분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죄라고 인식이 있기 때문에 강도나 사기 절도에 비해서는 오히려 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좀 낮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한 환각성과 중독성 때문에 투약자를 폐인으로 만들고 2차 범죄까지 유발하는 마약. 더 늦기 전에 마약 사범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한적한 농촌 소도시 외국인 마트로 국제 우편물을 보내고 또 받는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하려 한 태국 마약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외국인들은 이렇게 택배를 근처 마트에서 많이들 받으니까 의심을 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한 마트에 상자로 된 국제 우편물이 도착합니다. 잠시 뒤 외국인 여성이 물건을 사면서 상자를 받아갑니다. 비타민제를 수입하는 척 마약을 들이려다 낌새를 눈치챈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주소가 제대로 없는 외국인들이 마트의 택배 수령을 자주 부탁한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저희는 서비스 차원에서 저희 명함을 줬는데 악용을 당하거든요. 붙잡힌 태국인 마약 조직 6명은 택배 수령책과 유통책으로 나눠 마약을 밀반입하려 했습니다. 세관의 눈을 피해 지방 소도시 한적한 외국인 마트에서 택배를 받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공단 지역으로 국제 우편이 발송될 경우에 세관에서 통관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교적 의심을 덜 받을 수 있는 농촌 지역으로 2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675g이 통관 직전 적발돼 유통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단속의 빈틈을 노린 마약 밀수가 더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서울 흑석동 상가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조작된 서류로 특혜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실제 상가는 4채인데 마치 상가가 10채가 있는 것처럼 부풀렸다는 겁니다. 월세가 더 많이 들어오는 척하면서 대출을 더 많이 받아갔다는 거죠. 전정인 기자입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상가 매입을 위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대출 서류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전 대변인이 매입한 2층짜리 상가 건물은 상가 3개와 시설 한 곳만 있는데 상가 10개가 입주 가능한 것으로 KB국민은행이 서류를 부풀려 1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는 월 275만 원의 임대료 수입을 올리고 있었지만 상가 10개의 임대료 수입을 월 525만 원으로 산정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김 의원은 특히 대출을 담당했던 은행 지점장이 김 전 대변인의 고등학교 1년 후배라는 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저는 이 대출 서류 조작이나 또는 국민은행의 부실 심사가 권력형 특혜 비리가 아닌지 의심하게 되고, 특히 그 지점장이 이 김의겸 씨와 고교 동문 관계라는 점이 이러한 의심을 더욱 강하게 하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김 전 대변인의 불법 대출 전모가 드러났다며 검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할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국민은행은 외부 부동산 평가서를 토대로 정상적으로 대출이 됐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대변인의 건물 건축물 대장에는 이 건물의 상가가 4채가 있다고 나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엄혜린 기자입니다. 국민은행이 외부감정평가 법인에서 받았다는 김의겸 전 대변인 건물 내부 구조도입니다. 임대가 가능한 곳이 10곳으로 돼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대출을 해줬다는 게 은행 측 설명. 점포가 늘어날수록 그만큼 보증금을 빼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며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문제는 당시 임대료가 대출이자보다 1.5배 많아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RTR 규정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대로라면 대출 10억에 대한 이자가 371만 원으로 임대료로 매달 556만 원이 나와야 규정을 만족하는 만큼 상가 4곳을 10곳으로 늘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가 4곳으로만 잡으면 이 규정에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국민은행 측은 김 전 대변인이 대출을 받은 지난 8월엔 해당 규정이 강제가 아니라 권고사항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대출 규제 강화가 예고된 상황이라 이렇게 한참 모자란 수준의 대출은 나가기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대도 기간이긴 했지만 되도록 RTL 기준을 준수하려고 노력했던 시기였으며 당시 부동산 시장도 과열되어 있어서 논란이 커지자 금융감독원은 대출 취급 과정에서 탈법이나 특혜가 있었는지 사실 확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엄혜림입니다. 하지만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측은 딸의 입사 지원서를 직접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상황 파악 중이라며 아직까지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청년의 꿈과 희망을 짓밟았다며 비난했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그동안 딸의 KT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강하게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최종 결과해가지고 합격 통지서까지 이렇게 본인은 지금도 이걸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명백한 사찰에 의한 정치 공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이 KT 사장에게 직접 딸의 입사 지원서를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았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줄곧 특혜 채용 의혹을 부인한 김성태 의원. 이제는 어떤 변명을 내놓으실 겁니까? 가히 특혜, 특급 열차의 특석의 무임승차 승객이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검찰을 겨냥해 수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정치적 노름을 하겠다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김성태 의원 측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수천만 원의 뇌물을 건네고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수사단은 윤 씨가 대체 뭘 바라고 그랬는지 파악 중인데 서울 동대문의 한방천하라는 한약재 상가 분양 사기 사건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윤 씨 회사는 지난 2002년 한방천하를 분양했는데 이후 개발비 70억 원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수사 선상에 5번이나 올랐지만 1차, 2차 수사 모두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가 나왔고 3차 수사에서는 17억 원을 탈세, 횡령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면서 역시 또 혐의 없음이 나왔습니다. 김학의 성접대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도 추가 횡령건에 대한 4차, 그러니까 2013년 4차와 2014년 5차 수사가 있었지만 여전히 결론은 혐의 없음. 그런데 당시 수사를 받는 윤 씨의 태도를 보면 탈세와 횡령 정황이 다 드러났는데도 발뺌을 하며 어딘가 믿는 구석이 있는 듯 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그런가 들어보시겠습니까?
MBN이 2011년 윤 씨가 수사받을 당시 녹취록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한방천하 개발비 70억 원 중에서 윤중천 씨가 17억 원을 탈세했다고 밝혀낸 국세청 자료입니다. 한방천하 투자자들은 2011년 세 번째 검찰 조사 당시 이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며 윤 씨가 횡령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윤 씨는 횡령은 오히려 아래 임원들이 저질렀다고 발뺌했습니다. 고소인들을 상대로 적반하장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니, 나 여기 자료에 다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거 밝혀서 내가 그거했어요. 자금 이를 증명할 자료도 있다는 듯 말합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윤 씨가 17억 원을 업무상 횡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지났다며 무혐의로 종결지었습니다. 윤 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게 드러났지만 처벌은 피한 건데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무혐의를 내린 나머지 4차례의 조사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이유입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가수 승리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앞서 성접대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고 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승리의 필리핀 생일 파티 때와 일본 투자자 접대 당시 성접대로 볼 수 있는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고정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찰은 승리의 성매매 알선 혐의와 관련해서 크게 3갈래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제기된 2015년 클럽 아레나에서의 해외 투자자 접대, 같은 해 한국에서 열린 일본 투자자를 위한 크리스마스 파티, 그리고 2017년 필리핀 팔라완 섬에서 열린 본인의 생일 파티에서 성접대 또는 성매매 알선이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경찰은 이 중 일본인 투자자를 위한 크리스마스 파티와 팔라완 생일 파티에서 성접대가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사건에 관여한 이들을 조사한 결과 성접대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다만 승리와 파티를 기획한 이들은 여전히 모든 성접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말 알선 진술 가운데 부인하시는 거예요? 경찰은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관련한 돈의 출처와 흐름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버닝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버닝썬의 자금 일부가 차명 계좌로 흘러간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돈이 가수 승리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대포 통장을 통해서요. 임성재 기자입니다.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었던 강남주점 몽키뮤지엄의 수익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에 대해 또 다른 횡령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클럽 버닝썬에서 나온 자금 수천만 원이 차명 계좌를 통해 승리에게 전달됐다는 겁니다. 경찰은 차명 계좌의 실제 주인을 밝히기 위해 계좌명의자 5명에 대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버닝썬 지분 20%를 갖고 있는 린사모의 금고지기 안모 씨에게 돈이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차명 계좌의 수가 더 많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지만 승리와의 연관성이 아직 확인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가수 최종훈 씨로부터 K-팝 콘서트 티켓 3장을 받은 윤모 총경의 부인 김모 경장은 경찰 조사 뒤 근무지인 말레이시아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입건된 남편 윤 총경과 달리 김 경정이 티켓을 받은 건 확인했지만 추가로 입건하진 않았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14개월 된 아이를 학대한 50대 아이 돌보미가 오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CCTV가 확보된 최근 보름 동안만 경찰이 확인한 폭언과 폭행 등 학대 행위가 34차례에 이릅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아이 돌보미가 밥을 먹지 않는다며 14개월 된 아이의 뺨을 때립니다. 고구마를 먹지 않자 밀쳐 넘어뜨리고 아이를 때리고 우는 아이 입에 밥을 억지로 밀어넣기도 합니다. 낮잠 자는 아이를 거칠게 끌어당기고 발로 차며
이유 없는 폭행이 수차례 이어집니다. 이 돌변 선생님한테도 너무 이제 무신감이 들고, 네. 그 와이프가 그 사건 이후로 사람인지 못 믿겠다고. 지금은 온전히 가족이 보고 있죠. 경찰은 아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이돌봄이 김모 씨를 오늘 불러 조사했습니다. 왜 그렇게 아이를 때리셨나요? 다른 피해자도 때리셨나요? 경찰은 김 씨가 학대 혐의 대부분을 시인했으며 보름간 CCTV를 통해 확인된 학대 행위만 34차례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CCTV가 있는 거 알고도 그렇게 인식 자체를 못했던 거죠. 이 아이에 대해서만 했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찰은 김 씨의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학교 도서관과 특별활동 교실을 개조해 학생들을 내쫓고 거기서 거주해온 이사장 부부가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도서관을 빼앗긴 학생들은 그럼 어디서 공부했을까요? 보시면 기가 찹니다. 강세영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의 한 여자 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 이사장 부부는 5년 전 교육청으로부터 10억 원을 지원받아 지은 도서관을 주택으로 개조했습니다. 면적은 250제곱미터가 넘습니다. 도서관을 빼앗긴 학생들은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비좁은 공간으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이 학교 이사장은 교육청 감사에 적발돼 도서관 건물에서 강제 퇴거 조치를 당하자 이번엔 학생들의 특별활동 교실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내부를 확인해봤더니 고급 소파에 운동기구, 개인 화장실과 샤워기까지 그야말로 아방궁이 따로 없습니다. 교실을 주거 공간으로 개조하는 데 든 비용도 알고 보니 학교 돈이었습니다. 학교 측은 전혀 몰랐다고 말합니다. 인제사 이게 감사 받고 나서 받으면서 이제 하나씩 이렇게 붉어져 나오면서부터 저희들도 놀래고 있고. 하지만 학생들의 말은 다릅니다. 1층은 음악실이고 2층은 들어가지 말라고 하셔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들어가지 말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네. 이사장의 비리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회계 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회계에서 각종 예산을 부풀려가지고 집행하고 돌려받는 수법으로. 교육청은 관련자를 형사 고발하고 학교 법인 예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인맥이 있으면 무서울 게 없고 거기에 또 돈이 있으면 권력이 따르는 세상. 영화 범죄와의 전쟁이 그린 1980년대 얘기입니다. 영화 속 주인공은 위기 때마다 돈을 이용해 또 고위층 인맥을 들먹이며 요리조리 잘도 빠져나갑니다. 주인공에게 이용당한 사람들 입장에서 주인공은 VIP죠. 그저 30년 전 상황을 그린 영화 속 얘기일 뿐일까요? 아닙니다. 2019년 봄을 맞는 대한민국 곳곳에서도 당시처럼 귀한 손님, VIP를 위한 대접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우리 사회에서 VIP라면 꼼짝 못하는 행태들 좀 볼까요? 보통 짧아도 며칠, 길면 몇 달을 기다려야 겨우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학병원인데 누군 예약 당일에 검사 기기까지 병실까지 옮겨와서 편안하게 진료를 해주는 병원. 보통은 마약을 옮기기만 해도 처벌받는데 누군 수차례 투약하는 것도 모자라 주변에 유통을 해도 처벌은커녕 조사조차 하지 않는 경찰. 또 누군 음주운전으로 인생이 무너지기도 하는데 누군 음주운전을 해도 경찰이 알아서 처리해주고 기사도 막아주죠. 일명 VIP로 불리는 그 누구는 우리가 잘 아는 정치인과 재벌, 또 연예인들입니다. 이들 모두 일반 국민이, 소비자가 또 팬이 없다면 존재할 수도 없는데 되레 앞장서서 온갖 비리에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들보다 더 나쁜 건 몰래 VIP 병실을 운영한 병원과 상사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자를 방치하고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범죄 사실을 덮어준 이들이겠지만요. 때문에 국민들은 이들에 대한 수사는 그 결과를 기대도 하지 않는 거고요. 진짜 이 사회의 VIP는 돈으로, 권력으로 자기의 욕심을 챙기고 또
위기를 넘기는 이들이 아닙니다. 묵묵히 병원에서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 그들이 정녕 VIP인 거죠. 이런 국민이 VIP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대접받는 시대. 2019년 봄에는 그런 세상을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정부가 이번 달 말부터 비무장지대 3곳을 개방합니다. 비무장지대를 민간에 공개하는 건 분단 이후 처음이만큼 감격스러운데 문제는 관광객의 안전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방탄복과 헬멧을 쓰라고 할까요? 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무장지대 둘레길은 최근 GP 철거와 유해 발굴로 긴장이 완화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코스는 3개 지역에 구성됐습니다. 파주에서 시작해 도라산을 거쳐 철거된 GP로 향하는 서부 코스. 동부는 고성에서 시작해 금강산 관측소까지. 중부는 철원의 백마고지를 지나 화살머리 고지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달 말부터 동부전선 코스를 씹어 운영하고 서부와 중부 코스도 다음 달 중 개방할 예정입니다. 동부 코스는 통문을 지나 DMZ로 들어가는 서부나 중부 코스와 달리 DMZ 외곽으로 한정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전협정에 따라 DMZ를 관할하는 유엔군 사령부로부터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고 북측과도 사전 협의가 없었습니다. 북측이 우리 쪽에 지금 이런 상호 신뢰관계를 깨면서까지 도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유엔사 내부의 의사결정 정도만 남겨놓은 사항입니다. 국방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관광객들에게 민간용 방탄복과 방탄 헬멧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4.3 보궐선거 투표가 지금 막 종료됐습니다. 사전 투표율은 역대 최고였지만 정작 본 투표율은 다소 낮았는데요. 먼저 진보정치 1번지라는 경남 창원 성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조창훈 기자,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경남 창원시 반송동 제10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시작된 이번 4.3 보궐선거 투표는 이제 모두 끝이 났고 잠시 뒤부터 본격적인 개표 작업이 시작합니다. 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막판에 몰리면서 오후 7시 기준 이곳 창원 성산 선거구는 47.3%의 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66.1%에 달했던 20대 총선 최종 투표율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치열한 접전을 벌였던 곳인 만큼 온종일 작은 사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후 1시 20분쯤 반송동의 한 투표소에선 기표소에 2명이 들어가려는 걸 말리자 그중 1명이 투표용지를 찢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인근 투표소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피켓을 들고선 한 시민을 선관위 직원이 법에서 정한 100m 거리 밖으로 이동시키기도 했습니다. 예, 창원 성산은 고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였죠. 그동안 숨어있던 샤이 보수가 얼마나 투표를 했을지가 또 가장 큰 변수가 됐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진보 1번지로 불리는 이곳 창원 성산에선요. 그 선거를 앞두고 한국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이른바 노회찬 발언이 큰 논란을 빚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단일 후보인 여영국 후보는 노회찬 정신의 계승을 강조하면서 오 전 시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어려운 지역 경제는 현 정부 탓이라며 정권 심판론을 강하게 내세웠습니다. 비록 노동자들의 지지가 두터운 곳이지만 정의당과 민중당이 단일화에 실패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경남 창원 반송동 제10투표소에서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이번에는 통영 고성으로 가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해 자유한국당의 텃밭으로 알려졌지만 양문석 민주당 후보가 인구가 많은 통영 출신이라는 점이 변수입니다. 개표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진우 기자, 거긴 어디입니까? 통영 지역 개표소인 통영체육관입니다. 통영 고성의 투표율은 저녁 7시 기준으로 49%를 기록했습니다. 인근 창원 성산보다는 1%가량 높습니다. 섬 지역에 있는 투표함을 이곳까지 옮겨오기 때문에 당선 윤곽은 자정쯤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곳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 후보가 무투표 당선될 만큼 보수 성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한국당은 기존 지역구 사수를 외치며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여기에다 경기 침체에 따른 민심 이방과 문 대통령
대통령과 집권여당 지지율 하락은 정점식 한국당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통영시와 고성군에 보이지 않는 소지역주의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수는 15만 5천여 명인데 통영 10만 9천, 고성 4만 6천여 명입니다. 양문석 민주당 후보의 고향은 통영, 전정식 한국당 후보는 고성입니다. 지역 간 표 대결에서 유권자가 2.5배나 많은 통영 출신 양 후보가 훨씬 유리하다는 추측이 가능한 겁니다. 이 밖에 민주당의 예산 집중 지원 공약과 막판에 불거진 정 후보의 건품 살포 논란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통영에서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이번 선거는 단 2명의 국회의원을 뽑지만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해 화제가 됐죠. 정의당이 이기면 민주평화당과 교섭단체가 될 수 있는 등 창원 성산에서 누가 이기느냐가 앞으로 국회 내 세력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김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장 큰 관심은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로 진보 1번지로 알려진 창원 성산 지역입니다. 민주당과 단일화를 이룬 여영국 정의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정의당은 민주평화당과 함께 다시 국회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국회는 4당 체제로 전환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연합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아군이 생기는 셈입니다. 반대로 강기훈 자유한국당 후보가 승리하면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에 큰 힘이 될 전망입니다. 황 대표는 총선 경쟁력을 우려하던 비판을 잠재우고 당내 개혁을 통해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도 더욱 탄탄히 할 수 있습니다. 창원에서도 한국당이 이긴다면은 황교안 대표의 당내 리더십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고 바른미래당의 득표율도 관심입니다. 이현주 의원이 10%를 얻지 못하면 퇴진하라고 압박한 만큼 창원 선거에 매진한 손학규 대표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통영 고성에서는 정점식 한국당 후보가 황교안 대표의 측근이란 점에서 투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향후 정치권의 명운을 가를 보궐선거의 결과는 오늘 밤 자정쯤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은 경제계 원로를 청와대로 초청해 우리 경제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올해 들어 6번째 경제 행보인데 원로들은 한 목소리로 소득 주도 성장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엔 좀 영향이 있을까요? 황재원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 때 소득 주도 성장 기조를 유지할 뜻을 확고히 했던 문 대통령. 공정 경제를 기반으로 혁신 성장과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 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 정책이 지금 성공하고 있다고 선을 긋듯이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혀 변화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초대로 청와대를 방문한 경제계 원로들도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로제 정책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 그리고 혁신성장 기조는 방향은 맞지만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 운영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정책이 아니라 인권정책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원로는 노동계에 대해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수정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핵심 경제 기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황전입니다. 총 사업비가 500억 원을 넘거나 국고 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꼭 해야 하는 사업인지 예비 타당성 조사, 예타를 거쳐야 합니다. 지금까지 849개 사업에 대해 예타를 진행했고 이 중 300개가 통과를 못했죠. 사업성이 낮은 대형 SOC 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을 막는다는 장점도 있지만 경제성 확보가 쉽지 않은 지방은 발전하기가 어렵다는 비판도 있었는데 정부가 20년 만에 예타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습니다. 비수도권 사업은 가중치를 주어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반대로 수도권은 강제성, 경제성을 엄격히 따져서 통과를 어렵게 하기로 한 거죠.
당연히 지자체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그럼 돈이 되는 강남만 발전하라는 얘기냐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년을 표류하던 신분 당선 연장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를 개편하면서 주민 자금으로 마련한 재원은 사업비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호매실지구 주민들은 이미 사업비의 절반인 5천억 원을 광역교통분담금으로 냈습니다. 그동안 호매실지구는 예타에 막혀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하철을 평소에 많이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약간 긍정적으로 좋게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호매실지구뿐만 아니라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 광역시들도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반면 강북 횡단선 등 서울시가 추진하던 2기 경전철 사업에는 먹구름이 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은 철저히 경제성을 따지겠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업무지구를 통과하지 않는 경전철 노선의 예타 통과가 어려워진 겁니다. 실제로 해당 노선의 절반 정도가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죠. 좀 사전에 이런 어떤 개편 방향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안을 좀 제시를 해주고 어떤 일선의 의견 같은 것들을 좀 반영을 해서 좀 결정을 해줬으면 솔직히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이번 예타 개편이 국가재정의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5G 상용화를 앞두고 통신 3사가 저마다 무제한 요금제를 내놓는 등 고객 선점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하지만 5G를 사용하려면 5G 전용 휴대폰도 사야 하고 아직 기지국도 충분치가 않습니다. 윤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구장에 용이 날아다니고 인기 웹툰은 가상현실로 다시 태어납니다. 5G 시대와 함께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콘텐츠도 다양해질 전망입니다. 문제는 통신비가 얼마나 들 것인가입니다. KT가 8만 원에 이용할 수 있는 5G용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들고 나오며 요금제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올해 6월까지 프로모션을 통해 월 8만 9천 원의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제공하고 LG U+도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부담은 여전히 큽니다. 5G 전용 단말기를 24개월 할부로 구입하고 통신 3사의 주력 요금인 8만 원 요금제를 사용한다고 할 때 한 달 통신비는 14만 원이 넘습니다. 기지국도 문제입니다. 현재 통신 3사는 서울과 수도권을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의 기지국을 갖추고 있는데 LTE 기지국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입니다. 과기부는 2, 3년 내에 전국망을 구축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오는 5일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앞두고 있지만 준비는 미흡한 상태에서 통신비 부담만 가중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안전띠는 생명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얘기지만 아직도 안전띠를 안 매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특히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은 과태료가 최대 6만 원. 하지만 절반은 안 지키고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가 단속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경광등을 켠 신호 유도 차량이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차로를 일사불란하게 통제합니다. 안전띠 착용 여부를 점검하는 단속 현장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맸다, 안 맸다,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쭉 맸어요. 저 경찰이 그럼 잘못 본 건가요, 그러면? 그건 모르겠어요. 쭉 맸어요. 가슴에 손을 그렇게 맞는 말씀 같아요? 안전띠 미착용 사례는 줄줄이 적발됩니다. 면허증 좀 주겠습니까? 즉시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버스에는 단속반이 직접 올라타 안전띠를 맸는지 확인합니다. 벨트 잘 매셨나요? 벨트 하셨나요? 오케이. 잘하셨네요.
저도 단속에 동행했는데요.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맨 경우는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고속도로의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94%에 달하지만 뒷좌석은 56%. 치사율이 더 높은 뒷좌석에서 안전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반드시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하시고 고속도로를 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공사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을 벨트데이로 정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정부가 남북 이산가족 화상 상봉 준비를 위해 오늘부터 대한적십자산의 화상 상봉장 13곳에 대한 개보수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상봉장에는 고화질 모니터가 도입되는데 정부는 이달 말에 개보수 작업을 끝내고 2주간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자 축구 전쟁 프랑스 월드컵이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덕여 감독이 이끄는 우리 대표팀은 4년 만에 국내에서 평가전을 가지며 예열에 나섭니다. 김태일 기자입니다. 여자 축구 대표팀이 마지막으로 국내 팬들 앞에 선보인 건 지난 2015년. 오는 6월 프랑스 월드컵을 앞두고 아이슬란드를 상대로 4년 만에 국내 평가전을 치릅니다. 2회 연속 16강 진출을 노리는 대표팀은 이번 월드컵에서 개최국 프랑스와 노르웨이, 나이지리아와 한 조에 속해 있습니다. 이번 아이슬란드전은 프랑스와 노르웨이 등 유럽팀을 겨냥한 맞춤형 경기입니다. 유럽 선수들이랑 했을 때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더 잘할 수 있는지를 좀 호주랑 경기하면서 좀 더 느꼈고, 이번 평가전에서는 그 숙제를 조금씩 좀 더 보완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윤덕여 감독은 이번 평가전을 위해 지소연과 조소현, 이민아 등 해외파 선수들을 총동원했습니다. 특히 유럽 무대에서 뛰는 지메시, 지소연의 각오는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 선수들이랑 경기를 할 때 힘과 스피드에서는 절대 밀리기 때문에 좀 더 영리해져야 되고 판단력도 더 빨라져야 되고. 이번 평가전은 프랑스행 비행기를 탈 마지막 옥석 가리기가 될 전망이어서 선수들 간 치열한 경쟁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서울에도 벚꽃이 개화했습니다. 작년보다는 하루 늦었지만 평년보다는 일주일가량 빠르게 관측됐습니다. 내일은 봄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면서 강풍특보가 차츰 내려지겠는데요. 강원 산간에는 최대 순간풍속 30m, 동해안에는 초속 26m로 태풍에 버금갈 만큼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서해안에서도 강풍특보와 함께 초속 20m의 바람이 예상되면서 날아갈 물건 등은 없는지와 더불어 화재 예방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꽃샘추위는 풀리면서 날은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16도, 광주는 18도까지 올라 따스하겠는데요. 다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는 점차 더 메말라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맑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대기질도 좋음 수준을 가리키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기온 대구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동해안 건조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말까지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국제 패션 위크 오프닝 쇼에서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당당한 워킹을 선보인 백인. 평균 연령이 55세, 최고령은 72세, 최연소가 48세인 모델들입니다. 특히 이 중 30명은 오래전 모델계를 떠난 동호회 회원들로 오디션을 통해서 당당히 합격을 했죠. 중노년층이 세계 패션 위크의 오프닝을 맡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피나는 노력 끝에 25cm에 달하는 굽을 신고 군무에 가까운 워킹을 선보인 이들의 모습은 젊은이들에게나 나이들이들에게나 존경을 받을 만했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